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이었. 강민호 52세. 그는 25년 동안 서울 최고의 설계 회사에서 건축 설계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랜드마크 건물들을 세워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 의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 민호 씨, 뇌종양이 말기입니다. 수술로도 완치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순간 민호의 세상이 멈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25년간 가족을 위해 회사에 바쳤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 진료실을 나서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내 이수진 생각이 났다.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웃으며 집안을 돌봐주던 수진.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를 이해해주고 피곤한 몸을 위로해주던 그녀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진이와 함께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야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에 도착했. 현관문을 열기 전에 스마트 홈앱을 켰다. 더운 여름날이라 먼저 에어컨을 켜두려던 생각이었. 앱을 조작하다 실수로 거실 보안 카메라가 켜졌다.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 민호는 숨이 멎을 뻔했다. 거실 소파 위, 그곳에 아내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 그녀 곁에 파트너 투자회사 CFO 박동철이 앉아있었. 동철은 늘 민호에게 형님하며 아부하던 그 남자였다. 두 사람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열정적으로 얽혀있었.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 민호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 그때 수진이 웃으며 말했.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다. 호호, 그 사람 종양이 정말 빨리 커지고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동철 씨, 그 사람이 죽기만 하면 설계 저작권이랑 회사 지분이 다 우리 거잖아요. 그때 가서 마음껏 해외여행도 다니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동철이 낮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대답했. 그래, 수진 씨, 내가 다 준비해뒀어요. 민호 형이 없어지면 우리 둘이서 제대로 즐기자고.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25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였. 출장 갈 때마다 선물을 사오고 야근할 때마다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수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그의 죽음을 기다리며 다른 남자와 그렇게 있었다. 배신감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25년 동안 건축 설계를 해온 그의 논리적인 뇌가 차갑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감정은 얼어붙고 머릿속에 하나의 최종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였다. 그는 조용히 스마트 홈앱을 껐. 현관문을 열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의 계획이 시작될 시간이었. 민호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 대신 차를 몰고 회사 근처 모텔로 향했.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껐.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벽만 바라봤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 하지만 울지 않았. 올 시간 따위는 없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수진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 민호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는 아직도 그들의 체향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내의 핸드백이 놓인 선반으로 다가갔. 수진이 늘 애지중지하는 고급 SUV 차키가 있었. 민호는 차고로 내려가 조수석에 앉았. 대시보드 아래에 숨겨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뽑아냈. 손이 살짝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다. 그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민호는 평소처럼 오늘도 수고해라고 인사했.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 여보, 몸 조심해요.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
응, 나도 조심할게. 수진이 나가자마자 민호는 자신의 작업실 문을 잠갔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 화면 속에서 수진의 차가 매주 목요일 오후 이 시경 강남을 빠져나가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 목적지는 항상 같은 곳이었다. 고급 리조트 블루힐과 그레이스 빌라였다. 그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했. 건축팀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권한으로 동철의 출장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불러왔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민호의 눈이 점점 차가워졌. 매주 목요일 오후 동철은 고객 접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호텔 객실, 스파 패키지, 고급 와인, 심지어 커플 마사지까지 모든 영수증에 수진의 차량 번호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호는 GPS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했. 수진의 차가 리조트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과 동철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 그는 한 장 한 장 스크린샷을 저장하며 중얼거렸. 이렇게 오랫동안.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철이 회사 접대비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가 민호의 설계 프로젝트와 직접 연결된 예산에서 빠져나간 흔적이었. 그들은 민호가 감독하는 공사 현장에서조차 민호가 땀 흘리며 일할 때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민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는 노트북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증거라고 지었다. 그 안에 블랙박스 영상, GPS 로그, 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모든 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표시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돌아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 민호는 작업실 문을 열고 나와 미소를 지었. 아무거나 괜찮아. 수진이가 만들어주는 거라면 다 맛있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 요즘 회사 일 힘들죠? 나한테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요. 민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 고마워. 그런데 나 요즘 좀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 그는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 문을 닫는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들의 죄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민호는 휴대폰을 들어 메모 앱을 열었. 목요일 오후 2시 블루힐 리조트. 다음 주. 그는 짧게 적고 화면을 껐다.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 대신 머릿속에는 완벽한 설계도의 선들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었. 이번 설계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주 목요일 저녁 수진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 여보, 나 내일부터 친구들이랑 3박 4일 제주도 다녀올게요. 많이 피곤했거든요. 잘 쉬고 올게요. 수진은 민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웃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해서. 수진의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호는 움직였. 그는 이미 예약해둔 강남 최고의 상속 전문 로펌으로 향했.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하고 차분했. 민호는 진단서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 알겠습니다. 위탁 신탁과 증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비밀리에 이뤄질 겁니다. 민호는 강남 아파트, 회사 지분 전부, 예금 계좌 대부분을 두 자녀 명의로 넘겼다. 생명보험 수익자도 모두 아들 민중과 딸 지은으로 바꿨다. 은행카드, 보험증권,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까지 모든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 아내는 한 푼도 만질 수 없게 됐군요.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두 아이를 따로 불렀다. 아들 민주는 28살, 이미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딸 지은은 25살,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 중이었다.
그는 아이들이 사는 강북의 작은 아파트로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 물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요?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히고 먼저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걸 먼저 봐라. 두 아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빠, 이게 무슨? 민호는 차분하게 다음 서류를 하나씩 꺼냈.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호텔 영수증, GPS 기록, 동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지은은 서류를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 엄마가 어떻게? 아빠한테. 민호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울지마,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엄마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움직인 거야. 아파트도, 회사 지분도, 보험금도 모두 너희 이름으로 바꿔놨다.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민준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실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 아니, 나는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끝까지 이 연극을 해야 한다. 너희 엄마와 동철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너희는 지금부터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티내지 마. 웃고 전화 받고 엄마 보고 싶다 라고 말해.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설계를 끝내야 한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프실 텐데.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단호했. 아프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너희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너희는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주면 된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 알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도울게요. 끝까지 지은도 눈물을 삼키며 말했. 네, 아빠 말대로 할게요. 아빠가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참을게요. 민호는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잡았. 손바닥이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오면 평소처럼 맞아줘.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민호는 아이들이 사는 집을 나와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창문을 내리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 가슴이 여전히 아팠지만 머릿속은 더없이 맑았다. 법률의 벽은 단단하게 세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장면을 완벽하게 연출하는 일뿐이었. 그는 엑셀을 밟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결혼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호는 아침부터 수진에게 부드럽게 말했.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고 와. 내가 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수진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정말요, 기대돼요. 여보, 어떤 선물일까요? 회사 지분, 아니면 보석. 민호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 직접 보면 알 거야. 저녁 7시 서울 중심에 있는 최고급 5성 호텔의 VIP 다이닝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흐르는 공간이었다. 수지는 새로 산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나타났다. 목걸이와 귀걸이가 반짝였.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 여보, 선물은요? 빨리 보여주세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봉투는 무겁게 떨어졌다. 수진이 웃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런데 안에는 보석도 지분 증서도 없었다. 수십 장의 사진이었다. 블랙박스에서 캡처한 두 사람의 모습, 리조트 주차장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이혼 소장.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렸. 이게 무슨... 여보, 오해예요. 이건... 민호는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을 누르자 그날 거실 소파에서 녹음된 음성이 룸안에 울려 퍼졌다. 호우, 그 사람 종양이 정말 빨리 커지고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동철 씨, 그 사람이 죽기만 하면
설계 저작권이랑 회사 지분이 다 우리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동철의 낮은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다. 수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 꺼져요. 그만해요. 이건 조작이에요. 여보, 제발.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 조작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한 거니. 그리고 몇 분 전에 동철이 회사 접대비로 빼돌린 돈과 너희가 같이 찍힌 사진 전부를 그의 회사 이사회와 아내에게 보냈어. 지금쯤 동철은 해고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거다. 감옥에 갈 가능성도 높아.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 그녀는 테이블을 짚으며 애원했.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민호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 아이들 생각. 너는 이미 아이들 미래를 팔아먹으려고 했어. 강남 아파트, 회사 지분, 예금, 보험금 전부 아이들 이름으로 바꿔놓았어. 너는 이제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어. 수진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날카롭게 변했.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민호에게 달려들었. 이 개새끼, 다 뺏어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순간 VIP룸 문이 열리고 건장한 2명의 경호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수진의 팔을 재빨리 붙잡아 제압했. 수진은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 놓으라고. 이건 내 집이야. 내 돈이야. 민호는 마지막으로 2장의 서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접근 금지 명령서와 퇴거 명령서였. 집 비밀번호는 이미 다 바꿨. 내 옷과 물건은 외곽 창고에 다 버려놓았어. 이제부터 네가 있을 곳은 길거리뿐이야. 수진은 경호원에게 붙잡힌 채 울부짖었다. 민호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다 말했어.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연극은 끝났. 그는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를 호텔 밖으로 데려가 주세요. 다시는 이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민호는 룸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와 욕설이 메아리 쳤지만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끝이 보이는 안도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 그의 설계는 거의 완성되어 갔. 호텔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민호가 그린 대로 흘러갔. 박동철은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에 불려갔. 민호가 보낸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자 접대비 횡령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 동철은 즉시 해고당했. 그의 아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찾아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같이 찍힌 사진까지 다 봤어요. 집에서 나가.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동철은 하룻밤 사이에 집에서 쫓겨나 빚더미에 앉았다. 변호사 비용과 회사 소송으로 인해 계좌는 텅 비었. 그는 술에 취해 전화로 수진에게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네가 민호 형을 죽이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만 끌어들인 거야. 수진도 지치지 않고 받아쳤다. 당신이 먼저 유혹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전히 갈라섰다. 동철은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겨 작은 원룸으로 숨어들었고 매일 법원 소환장을 받으며 살았다. 이수진의 몰락은 더 처참했. 강남의 사교계에서 그녀는 순식간에 왕따가 됐. 예전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모두 차단됐다. 아이들은 엄마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 민주는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지은은 문자 한 통만 보냈.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도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이미 엄마가 없어요. 수진은 결국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았. 호텔에서 쫓겨난 뒤 며칠을 인터넷 카페와 PC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서울 외곽의 고시원 한 칸을 얻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벽지는 곰팡이가 피었고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매일 밤 그녀는 더러운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 이게 내가 사는 집이라고. 민호는
그 모든 소식을 병실에서 듣고 있었. 강남의 VIP 병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넓은 개인실이었. 의사는 매일 상태를 확인했지만 민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주.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 어느 오후 민중과 지은이 병실을 찾았.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 아버지, 동철 씨는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엄마는 고시원에서 산대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아빠,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아프신데.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미안해할 것 없. 아빠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앞으로 잘 살아. 회사 지분은 민준이가 잘 관리하고 지은이는 공부 계속. 아빠가 설계한 대로만 하면 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 인과응보가 있다고들 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직접 설계한 거다. 너희가 안전한 집을, 제대로 된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민준이 목이 메어 물었.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 없어, 다 끝났어. 이제 너희만 행복하면 아빠는 만족한다. 그날 밤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남아있었.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 수지는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멀리서도 오지 못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 아빠가 지켜준 대로 우리 잘 살게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는 이제 민준과 지은만 남았다. 민호가 25년 동안 쌓아 올린 설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인과응보는 때로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그려내는 설계도라는 것을 강민호의 인생은 그렇게 증명하고 조용히 막을 내렸다.